안녕하세요. 언론바다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좀 쉬어가게 됐는데, 저 건강상의 이슈가 있었어요. 좀 갑자기 이제 급성 기관지염이 와가지고, 열도 좀 많이 나기도 했고, 이제 이게 기관지염이다 보니까 계속 기침이 나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좀 아니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한 주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즌 막판에 이제 순위 경쟁 치열할 때 이럴 때 좀 자리 비우면 곤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17주차, 18주차까지 하면 이제 정규리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슈퍼볼을 향한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7주차에 또 플레이오프 픽처의 이제 대부분이 좀 정해졌기 때문에, 네, 이번 17주차를 좀 돌아보면, 네, 지금까지의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더블헤더부터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29대 10으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일단 저기 크리스마스 더블헤더가 좀 특별했던 게 이제 넷플릭스가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넷플릭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스포츠 중계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느낌인데, 저는 이날 이제 다즈니랑 이제 넷플릭스를 두 개 켜놓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넷플릭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더라고요. 역시, 어, 대기업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날 넷플릭스로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중계 제작은 CBS에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게임 쇼, 하프타임 쇼, 포스트게임 쇼는 이제 NFL 미디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작년 초에 이제 MLB 서울 시리즈 중계를 할 때, 쿠팡이 만들었지만 실제 이제 제작은 엠스플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쿠팡에서 이제 엠스플에 외주를 줘서 중계를 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OTT 기업들은 이제 아직 자체적인 이런 스포츠 중계 제작 인력이 좀 없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와 이제 중계권을 사서 이제 실제 제작은 또 다른 또 전문 뭐 방송국들에서 또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넷플릭스에서 뭐 NFL 중계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뭐 서비스가 되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부근에 그 한국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를 접속하신 분들께 이 NFL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전면에 많이 띄워서 홍보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NFL의 매력을 뭐 느끼는 팬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끝나고 나서 집계가 된 걸 보니까 그 칩스랑 스틸러스의 경기가 2,410만 명의 뷰어십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 레이븐스 텍산스 경기가 2,430만 명을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욘세가 이날 그 두 번째 게임에 합타임 쇼를 했었는데, 그 공연을 한 2,70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 그러고, 실제로 이건 그 넷플릭스 들어가면 하프타임 쇼만 잘라가지고 한 13분인가 이렇게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돈을 많이 썼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중계권료만 1억 5천이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스태프들이나 이제 뭐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이 비욘세한테 썼던 돈은 또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스태프들이 받았던 돈이 다섯 자리 내지는 이제 여섯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만 달러 정도라고만 잡아도 한 1인당 1억 5천 정도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1억 5천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번 그 크리스마스 중계를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여자 월드컵 같은 중계권도 또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몇몇
뭐 테스트 실험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이제 스포츠 중계에 대한 뭐 가능성이나 뭐 손익을 또 따져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뭐 넷플릭스의 사업에 좀 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뭐 NFL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포츠 이벤트들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네. 실제로 그 지난번에 타이슨이랑 제이크 폴이 복싱 경기를 했던 것도 이제 저 라이브로 봤었는데 좀 그 중계 한 번에 좀 투입되는 돈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그 사실 이제 시작은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더스데이 나이트 풋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라이브 중계를 지금도 하고 있죠. 어.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그 넷플릭스가 올해부터 이제 WWE도 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여자축구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그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스포츠 중계 방송 시장의 구조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그 광고 집행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져서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OTT라던가 이런 쪽이 좀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국내도 이제 쿠팡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만큼, 뭐 티빙도 들어오기도 했고, 어, 국내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뭐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프리게임 쇼 딱 시작하자마자 첫 광고가 오징어 게임 시즌 2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첫 경기였던 이 칩스랑 스틸러스 경기 중간에 경기장에 그 진행 요원 분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위치를 해서 실제로 그걸 화면을 잡아주면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 2가 내일 런칭된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26일에 릴리즈가 됐잖아요. 월드와이드로 26일에 릴리즈가 된 게 그 미국에서 그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광고 스팟이 이제 NFL 경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데이에 이제 이 광고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대대적인 좀 홍보를 하기 위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릴리즈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경기 중에 실제로 이제 분장을 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미국은 또 역시 광고의 스케일도 다르다라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각각의 대단한 파워를 가진 컨텐츠들의 뭐 좋은 콜라보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징어 게임과 이제 NFL이라는 뭐 각각의 뭐 분야에서 뭐 최고를 달리는 이런 컨텐츠들끼리 또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러웠던 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시상식 특히 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구 중계권을 이제 KBSN이랑 이제 SBS 스포츠가 각 이제 같이 갖고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너무 디테일하고 어쨌든 두 회사가 이제 중계를 하는데 연말 시상식 때 이제 그 배구 시상식을 할 때 각 회사에 소속된 아나운서들이 이제 같이 그 시상식을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은 이벤트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중계를 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뭐 프리게임 쇼부터 중계까지 정말 여러 다른 회사의 캐스터 해설, 리포터, 스태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레이븐스 텍산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스터는 MBC 캐스터인 이제 노아 이글이 중계를 하고 해설은 이제 팍스 해설자인 그레고 올슨이 와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회사가 큰 이벤트에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날 또 하나 신선했던 거는 그 광고가 나가는 타이밍에 스카덴슨이랑 드류브리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직전 드라이브에 있었던 부분들 분석하고 리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 돈이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NFL 중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슨 프리뷰 쇼를 2시간 전부터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머라이어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캐롤인 이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예, 그 노래를 사전 녹화를 통해서 또 영상으로 이제 송출이 됐었고 이제 뒤에 열렸던 레이븐스 텍사스 경기에서는 이 비욘세가 또 하프타임 쇼 공연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슈퍼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뮤지션들의 또 퍼포먼스까지도 즐길 수 있었던 이번 크리스마스 더블 헤더였습니다. 비욘세가 최근 앨범이 이제 컨트리 앨범이죠. 그 컨트리 앨범으로도 또 뭐 사실 이제 그 미국 남부 백인들에게는 굉장한 또 거부감을 그런 느끼게 하는 그런 앨범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든 앨범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날 이제 그 할 때 포스트 말론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 어 하프타임 쇼 자체가 워낙 이제 퀄리티가 뛰어났어서 사실 이제 비욘세가 노래도 노래인데 그 예전에 코첼라 때도 그렇고 이런 퍼포먼스 쪽에서도 정말 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그래미 어워드 최다 수상자가 아니다. 그런 짬바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넷플릭스 중계의 뭐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칩스와 스틸러스의 이제 경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칩스가 이날 승리를 하면서 AFC 컨퍼런스 1번 시드를 확정지었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사실 이제 그 경기 중간에도 이제 뭐 자막으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올 시즌 30득점 이상이 한 번도 없는 칩스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30득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또 한 번 이제 30점 언더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이제 29점을 기록을 했으니까 30점은 이 경기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칩스가 보여줬던 경기력 중에는 가장 좋은 경기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마음스가 2023년 7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300 플러스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게 강한 수비를 자랑하는 스틸러스가 상대였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트래비스 켈시도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존재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날 이제 그 토니 곤잘레스를 제치고 이제 칩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로 또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통산 77번째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뭐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그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이미 뭐 그 쿼터백 타이트엔드 조합으로서는 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NFL 전체적으로도. 그만큼 뭐 대단한 기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날 그 크리스 존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비 쪽에서 러셀 윌슨을 좀 충분하게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날 또 칩스의 수비가 스틸러스의 공격을 완전히 잡아먹는 정말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러셀 윌슨을 좀 충분히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 미스큐들을 좀 유도를 했었고 점점 더 이제 그 정규 시즌에 좀 기복이 있었던 칩스의 모습에서 이제 플레이오프가 정말 다가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정말 이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표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제 약간 그 칩스의 경기력이 그 시차가 맞고 있다라는 느낌? 이 방송 쪽 종사하시는 특히 스포츠 방송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그 직장인분들과는 좀 다른 시차를 살잖아요. 뭐 점심 때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늦게 자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칩스도 정말 이제 그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경기들,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앞두고 이제 뭔가 좀 팀 전체적으로 핏한 느낌이 됐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정규 시즌에는 뭐 어차피 정규 시즌이니까 물론 이제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그 시차가 안 맞는데 이제 잠에서 덜 깬 몸이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이제 100%로 올라오지 않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100% 경기력으로 올라왔다라는 걸 이 경기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컵 같은 뭐 토너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소위 이제 우승 후보들은 그 조별 예선이 아닌 이제 토너먼트의 100% 컨디션을 맞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칩스도 이제 한 12월 중순 말쯤에 이제 최적의 컨디션을 맞춰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슈퍼볼 우승을 향해 가는 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이제 치르지 않고 이제 휴식을 가질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번 18주 차에도 칩스는 마움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전들에게 좀 휴식을 부여할 거라고 해요. 일단 마움스는 뭐 전혀 경기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뭐 다른 선수들은 뭐 출전을 안 하는 선수도 있고, 뭐 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제 스냅에 대한 뭐 숫자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경기 감각만 유지하는 정도의 뭐 출전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카스 웬츠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이 와일드카드 주간까지 모두 휴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이 포스트 시즌에서 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NFL 무대를 보면서 이게 그 바이위크를 가진 팀이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이제 휴식을 부여했다가 경기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고생하는 이제 경기 결과야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았었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업셋을 당한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역시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칩스는 워낙 뭐 최근에 그렇죠. 이제 높은 시드에서 또 매년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핸들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홈스가 시즌 막판에 또뭐 경미한 부상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지구 2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구 선두 자리를 레이븐스에게 내줬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됐는데 결과도 아쉽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아쉬웠어요. 이날 뭐 공수 양면에서 칩스에게 모두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는 뭐 매번 그렇지만 이제 레드존에서의 어떤 결정력 아쉬움이 또 있었는데 이날 스틸러스에게 가장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은 그 칩스가 터치다운 두 개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제일런 워렌이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그때 이제 오펜시브 홀딩으로 터치다운이 취소가 되고 바로 그 다음 플레이에서 러셀 윌슨의 패스를 저스틴 리드가 인터셉션으로 만들어내면서 공격 드라이브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이 이날 스틸러스의 공격을 모두 이제 좀 축약시켜서 보여주는 플레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칩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이제 초반에 리드가 벌어져서는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초반에 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뭐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좀 따라가는 흐름이 좀 잘 안 나오질 않았고 수비에서도 사실은 뭐 스틸러스의 수비가 이제 강하다는 명성에 비해서는 이날 칩스의 공격을 제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틸러스가 이제 뭐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는 확정은 지었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더라도 좀 초반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뭐 그런 목표가 내부적으로 있을 텐데 뭐 지금 최근 시즌 막판의 폼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스틸러스가 보여줬던 수비력, 그리고 이제 칩스의 기복 있는 공격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수비에서 비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그 수비진의 어떤 뎁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경기력으로 나오질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비에서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 다다음 주가 이제 플레이오프인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자마자 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그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기를 좀 예방주사 삼아서 좀 정신을 좀 번쩍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이븐스와 텍산스의 경기인데 31대 2로 볼티모어가 크게 승리를 하면서 지구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뭐 워낙 여기도 이제 좀 압도적인 그런 이제 경기가 됐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제 러싱 전진 야드 기준으로 251대 58로 상대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리스크 없이 스노볼을 굴려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베리 켄리가 이날 이제 147 러싱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 역시도 이제 48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87야드를 달리면서 또 라마 잭슨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마 잭슨이 이제 2018년에 데뷔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뭐 NFL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규리그에서 통산 6,110야드를 달리게 됐어요. 이날 기록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종전에 마이클 빅이 가지고 있던 쿼터백 역대 최다 러싱 야드 기록을 경신하는 이제 그런 뭐 의미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클 빅이 뭐 징계도 있었습니다만 13년 동안 143경기에서 쌓았던 기록을 라마 잭슨이 지금 7시즌 102경기 만에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워낙 대단한 기록이고, 뭐 라마 잭슨이 아직도 이제 커리어가 많이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언제 은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종적으로 이 역대 1위 기록이 어디까지 또 확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글쎄요. 사실 이제 마이클 빅의 기록 자체도 깨지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잖아요. 라마 잭슨의 기록은 개인적으로는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좀 깨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라마 잭슨이 달리는 것 자체가 좀 쿼터백 포지션에선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가 올 시즌에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이제 지구 선두 자리를 놓고 추격을 하는 입장에 있었던 레이븐스였는데, 결국 이제 17주 차까지 와서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지구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앞서 뭐 라마 잭슨의 기록이 이제 굉장히 깨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정말 쿼터백이 뭐 작정하고 달리기만 하면 뭐 언젠가 라마 잭슨의 기록을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달리는 데 특화가 된 쿼터백들은 아무래도 이제 패싱에 대한 뭐 부족함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커리어를 그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패싱이 안 돼서 이제 기회를 또 뺏기는 뭐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라마 잭슨처럼 긴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꾸준하게 러싱 야드를 쌓는다는 것이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 톰 브레이디의 이제 9만 야드가 넘는 이 토탈 패싱 야드도 뭐 거의 불멸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라마 잭슨의 러싱 야드 기록도 정말 그만큼이나 깨지기 좀 어려운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되고 레이번스의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음 주에 이제 브라운스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브라운스와의 시즌 1차전에서
업셋을 당했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팀의 맞대결은 레이븐스가 정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이 브라운스와의 다음 주 홈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레이븐스는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확정 짓고 이제 아마도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3번으로 올라가게 되면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홈 경기로 치를 수 있는 것도 이점이지만 일단 뭐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가더라도 칩스를 안 만날 수 음.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물론 뭐 빌스도 이제 뭐 최근 기세가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라면 아무래도 더 칩스가 더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래서 레이븐스에게는 분명히 지구승을 차지해야 할 여러 가지 뭐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주 차에도 아마 이제 뭐 최선의 베스트 멤버로 좀 임하지 않을까 싶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판 딕스가 이제 진즉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탱크델까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리시빙 옵션 쪽에 좀 큰 문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날 좀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공격 측에서 만들어냈던 점수가 빵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워낙 공격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올 시즌 최악의 연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이 쿼터에 그 신인 코너백 카마르 레시터가 데릭 헨리를 이제 그 엔드존 안에서 막아내면서 세이프티를 만들어냈던 게 이날 경기의 이제 유일한 득점이었던 텍산스였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0패였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득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크리스마스에 뭐, 넷플릭스로 또 전 세계 팬들이 보는 앞에서 좀 대망신을 당할 뻔 했는데, 그래도 레시터가 뭐, 최후의 그래도 저항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때 세이프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득점도 이득점이지만 곧바로 이제 공격 기회를 얻는 것이 또 큰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 다시 한번 상대 엔드존 근처까지 전진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추격의 터치다운이 나왔으면 경기 흐름이 조금 달라졌으려나? 라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 그때 이제 고포리까지 시도를 했지만, 조믹슨의 이제 뭐 터치다운 시도가 뭐 상대 태클에 막히면서 이제 무득점으로 공격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이렇다 할 공격팀에서 이제 모멘텀을 잡는데 좀 실패를 했었던 휴스턴의 이날 경기였습니다. 일단 뭐 휴스턴이 지구 우승을 확정짓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스테폰 딕스에 이어서 탱크델까지 잃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CJ 스트라우드도 이제 이날 경기가 이제 끝난 후에 뭐 인터뷰에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뭐 최악의 경기 중 하나였다. 라며 이제 스스로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자신도 좀 폼을 회복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빈약해진 어떤 뭐 공격진 뎁스를 뭐 원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최선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코칭 스태프 그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신시내티 벤갈스의 경기가 연장 승부 끝에 신시내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대 24로 벤갈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진짜 벤갈스가 제가 그 얘기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사실상 호흡기를 떼는 경기였다. 근데 이제 호흡기를 뗐는데 계속해서 아직 생명 연장의 꿈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저희가 호흡기를 뗐다라고 표현을 하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이 마지막 주까지 온다? 이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을 붙들고 벤갈스가 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을 3연패로 시작을 했었고 후반기에도 또 한 번의 이제 3연패 구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굉장히 뭐 높은 승률이 필요한 AFC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벤갈스가 이제 시즌 막판에 4연승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그 실력 같은 경우의 수를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보로 얘기를 이제 오랜만에 해보면 역대 이제 1,50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했던 쿼터백들 중에서 역대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조 버로우예요. 그러니까 네. 통산 기록이 지금 68.4%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벵갈스가 이제 8승 8패니까 딱 5할 승률밖에 되지는 않지만 현지 전문가들이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MVP 후보 한 3위권, 4위권 정도의 조보로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MVP 후보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버로우의 어떤 퍼포먼스라던가 이제 기록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단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순수 실력으로 이제 누가 음, 탑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꼽히는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 분명히 이제 조보로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확실히 올라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레이디가 반지는 많이 땄지만 로저스가 순수 실력은 짱이다. 라는 그런 제 어떤 어, 뭐 논리를 이제 펼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로저스가 보여줬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라는 얘기겠죠. 아, 지금도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 버로우가 분명 팀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패싱 야드라던가 패스 터치다운 개수 이런 이제 기록들에서 모두 리그 전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쿼터백 레이팅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전 쿼터백들 중에서는 라마 잭슨, 제러드 고프에 이어서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조 버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사실 덴버의 뭐 강한 패스러시에 좀 고전을 했어요. 뭐 색도 많이 허용하고 뭐 그런 점들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400 패싱 야드를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전 끝내기 터치다운 패스를 포함해서 이제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모두 T 히긴스에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장전에서 이제 손쉬운 필드골 기회를 키커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한 번의 이제 득점 드라이브를 이끌었다는 것이 조보로가 이제 물론 뭐 팀 성적이 지금 뭐 만족스럽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시즌 개인의 퍼포먼스는 또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그 경우의 수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뭐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벵갈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유일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일단 벵갈스가 다음 주에 스틸러스를 만나는데 스틸러스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가 캔저스시티 칩스와의 경기를 해서 패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애미 돌핀스가 뉴욕 제츠한테 패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벵갈스가 정말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칩스는 주전 쿼터백 패트릭 마홈즈를 포함해서 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휴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랑 제츠도 글쎄요,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강한 팀을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지, 제츠가 올 시즌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제츠가 마이애미 돌핀스를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일정상 벵갈스가 이제 다른 팀들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겨놓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뭐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세 경기가 다 정배대로 흘러간다면 벵갈스는 아마도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몇 주 전부터 이 실력 같은 경우의 수를 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그래도 마지막 주에 좀 기적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제 자말 체이스라던가 티 히긴스 이런 이제 핵심 리시버들이 모두 연장 계약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뭐 히긴스 같은 경우는 이미 프랜차이즈 태그가 붙어 있고 자말 체이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대형 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사실 시즌 초반에 뭐 뛰니 안 뛰니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즌이 지나고 나면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뭐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즌에 조금 더 좋은 결과,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시즌이 됐었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제 좀 시즌 초반에 잘 풀리질 않다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도 좀 쉽지 않은 데까지 몰려 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즌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덴버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을 했어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또 이제 마지막 주에 칩스와의 좀 부담스러운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아무리 그 칩스가 힘을 빼고 나올 거라지만 그래도 상대는 칩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번 시즌에 한 번밖에 패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뭐 위닝 DNA가 기본적으로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제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예, 뭐 덴버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뭐 순순히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군 멤버들이 나올 테니까 이제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는 좀 떨어질지라도 뭐 동기부여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뭐 강할 수도 있거든요. 뭐 카슨 웬츠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다른 팀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또 좀 보여줘야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각자 나름의 미션이나 목표들은 또 있는 채로 경기에 나서는 거니까 뭐 덴버가 이제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벤갈스가 이제 호흡기를 뗐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왔다면 덴버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상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라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주차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좀 질질 끌려왔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16주차에 차저스, 그다음에 17주차에 벤갈스 이 두 경기에서 조금만 더 좋은 결과를 냈더라면 이미 플레이오프를 좀 확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연패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질 않고 계속 18주차까지 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예,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이날도 사실 이제 그 4쿼터 종료 8초를 남겨놓고 폴스다운 상황에서 이제 보닉스가 그 마빈 밈스에게 던졌던 25야드짜리 패스가 극적인 또 동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 키커가 또 연장전에서 그 필드골 미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덴버가 이제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좀 손을 들어주는구나, 웃어주는구나라고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마지막에 뭐 공격팀이 시간을 충분히 끌어주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줬던 게 덴버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빈 밈스의 그 터치다운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명의 수비가 붙어 있는 2대1 상황이었고 일단은 밈스가 이제 공을 잡고 이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 수비가 끝까지 그 공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집중적 싸움에서도 밈스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제 무승부만 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받아온 공격권을 꼭 득점을 하질 못하더라도 시간만 잘 태웠어도 덴버가 원하는 어떤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었던 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무기력하게 쓰리앤아웃으로 물러났던 것이 예, 결과적으로는 덴버에 좀 발목을 잡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다음 주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 팀 중에 입장은 가장 유리하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칩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덴버 입장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다시 좀 뭐 재조명을 해보면 자신들이 이기거나 비기면 일단 자력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패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뭐 뒷순번으로 내려가서 뭐 벵갈스라던가 이제 돌핀스의 패배가 동반되기를 또 기다려야 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칩스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다음 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돌핀스나 벵갈스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덴버 브론코스가 분명히 지고 나서 본인들이 뭐 승리를 해야 되고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돌핀스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덴버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 승리를 하면 깔끔하게 끝이 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면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13대 9로 이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두 번의 수비에서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렸습니다. 모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카디널스의 반격을 잘 막아냈던 램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 플레이오프까지 확정을 지었던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13대 9로 램스가 이제 근소한 리드를 가지고 있었던 4쿼터 종료 3분 전이었는데, 카디널스는 이제 넉점 차니까 필드골로는 안 되고 이제 터치다운이 좀 필요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포스앤10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포릿을 시도를 했는데 마빈 해리슨에게 이제 더블팀 수비를 미리 붙여놨던 것이 결국에는 좀 주요를 하면서 이 캠런 킨첸스, 이 신인 세이프티가 인터셉션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위기를 뭐 넘어갈 수가 있었고 경기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뭐 카디널스가 이제 램스 진영 5야드 지점까지 전진을 하는 또 그런 뭐 램스 입장에서는 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 맥브라이드에게 향했던 패스가 이 맥브라이드의 몸을 맞고 튕겨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킬로 위더스푼이 이제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이제 극적인 게임 실링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위더스푼이 이제 캐치를 해내질 못했다면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카디널스에게 원코인이 더 주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대의 반격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아주 멋진 인터셉션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디오 판독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그 판독 결과 아켈로 위더스푼이 공을 먼저 소유를 하고 나서 이제 땅에 닿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최초 판정이 유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슬링 인터셉션이 됐는데, 그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을 그런 장면이었어요. 음. 뭐 램스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면 이날 승리 직후에 사실 곧바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뒤이어 끝난 이제 다른 경기들의 결과가 램스 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웃어주면서 정확히는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워싱턴의 승리가 확정이 되면서 동시에 NFC 서부지구 우승을 뭐 100% 확정지었던 램스였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램스와 시애틀의 맞대결이 있는데 설령 램스가 시애틀에게 패한다 하더라도 두 팀의 승패, 그다음에 이제 맞대결 전적, 디비전 내 승률이 이제 모두 동일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차순위로는 누가 더 강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는지가 이제 타이브레이커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램스가 시애틀보다 앞서는 것이 일단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까지 생각하면 시애틀이 램스를 아무리 크게 이기더라도 이제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론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램스가 17주 차에 조금 빠르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램스가 이제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짓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원래 램스가 이기고 시애틀이 지는 게 굉장히 좀 심플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램스가 이기고 워싱턴 커맨더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 신시내티 벵갈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 여섯 개 팀이 도합 3.5승을 거두는 게
LA 램스가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요건 중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를 이제 충족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램스가 결국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경기가 워싱턴 커맨더스 경기였잖아요. 커맨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충족이 됐고 결국 이제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램스가 사실 첫 5경기를 이제 1승 4패로 시작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쿠퍼컵이라던가 푸카 나쿠아 같은 이제 핵심 리시버들이 또 상당 기간 이제 빠져 있으면서, 어, 사실 시즌 초반이 굉장히 좀 우울했었는데, 그 6주차 바이위크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뭐 분위기를 타면서 그 이후에 지금 9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드라마틱한 지구 우승과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까지 이제 얻어냈는데 션 맥베이 감독이 이제 부임한 8년 동안 6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2번의 슈퍼볼 진출, 1번의 슈퍼볼 우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램스가 뭐 주전 쿼터백도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수비 핵심이라고 하는 에런 도날드가 또 은퇴를 하는 이제 그런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강팀으로 군림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좋은 감독이 있는 팀들 보면 그렇지 못한 팀들의 팬들은 굉장히 좀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부럽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카디널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 타이트엔드 트레이 맥브라이드가 커리어 첫 1000 리시빙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뭐 분명히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이제 좋은 기록이었지만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순간에 캐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맥브라이드 개인도 좀 이날의 기록을 자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임스 코너도 이날 전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경기에 이제 개입하지 못하고 좀 경기장을 빨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카디널스가 이제 그 카일러 머리와 함께한 게 벌써 6시즌이거든요. 이번 시즌까지. 근데 플레이오프 진출만 놓고 보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가 뭐 못해서 진출이 안 됐느냐?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카일러 머리가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솔직히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 때문에 못 갔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글쎄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플레이오프 진출은 한 번이니까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우리랑 카일러 머리랑 안 맞나? 우리는 이제 카일러 머리를 좀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음, 얘기들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6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카일러 머리도 이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오프 시즌에 뭐 카일러 머리에 대한 거취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 정말 카디널스가 액션에 나서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랑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0으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시즌 스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7년 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린베이가 사실은 거의 공백기가 없었죠. 네, 에런 로저스가 워낙 뭐 장기간 동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조던 러브도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린베이가 사실은 그렇게 약팀인 적이 없었다고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랬다 보니까 이제 미네소타도 늘 이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이제 힘겨워하고는 했었는데 모처럼 이제 시즌 수입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 NFC 북부지구 우승 가능성, 그다음에 NFC 전체 1번 시드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이제 열어놓고 18주 차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바이킹스는 이제 라이언스 때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두 팀이 이제 그냥 같은 입장이에요. 음, 다음 주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기면 NFC 북부지구 우승, 패배를 하면 5번 시드.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냥 지구 우승뿐만이 아니라 1번 시드까지 이제 클린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크게 달려 있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양 팀 모두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18주 차에 정규리그에서 14승을 거둔 팀끼리 맞붙은 적이 없었다라는 뭐 뉴스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또 공교롭게도 같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걸린 18주 차 경기가 역대로 있었을까? 예, 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대단한 매치업이 성사가 됐고 뭐 당연히 이 썬데이 나잇 풋볼로 배정이 돼서 아마 월요일 오전에 한국 팬분들도 조금 더 편한 시간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놀드가 이 경기에서 이제 경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바이킹스에게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놀드의 커리어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번 시즌으로 조금 한정해서 보더라도 패싱 시도도 제일 많았고 뭐 패스 성공도 제일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75%가 넘는 또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7야드에 3개 터치다운 패스로 공격을 좀 이끌었던 그런 경기였고 뭐 러싱 공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넘버원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놀드가 앨런 네일러나 조던 에디슨, 뭐 TJ 호킨슨 이런 이제 다른 리시빙 옵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렇게 좀 높은 득점, 아주 좋은 공격을 했다는 것이 또 플레이오프를 앞둔, 그다음에 이제 18주 차의 빅매치를 앞둔 바이킹스 입장에서 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다놀드가 이날 경기를 통해서 개인 커리어 첫 4천 패싱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데뷔 7년 차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샘 다놀드가 처음에 드래프트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뉴욕 제츠에게서 받았던 기대치를 올 시즌에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샘 다놀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그 AP에서 투표권자들한테 준 가이드에 따르면 이게 뭐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 뭐 복귀를 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었던 선수들, 뭐 예를 들면 뭐 알렉스 스미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주게끔 되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다놀드가 좀 수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곤 있습니다. 뭐 다놀드가 이 상을 실제로 수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다놀드가 이번 시즌 얼마나 큰 스텝업을 했는지를 뭐 보여주는 어떤 뭐 사례다, 뭐 반증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놀드가 정말 이번 시즌 뭐 대단한 활약을 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공존하는데 일단 이제 그 컴백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예전에 뭔가 보여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다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그 귀신을 보고 이런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상을 수상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 방향이 다른 생각인데 두 가지 생각이 조금 이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의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글쎄요, 뭐 근년에 특히 이 키커 때문에 좀 눈물을 흘렸던 역사들이 좀 몇 번 있었죠. 바이킹스의 이제 플레이오프 히스토리에서. 그래서 이날 이 키커 윌 레이차드의 2개의 필드골 미스는 바이킹스 팬들의 좀 간담회 서늘케 하는 장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찜찜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다놀드의 맹활약과는 별개로.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기록지에 남은 필드골 미스는 2개인데 이제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전반 종료 직전에도 한 번의 필드골 미스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에서 상대의 페널티가 나오면서 이 미스가 지워지고 이제 재시도를 통해서 이제 성공으로 바뀌는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필드 위에서 미스를 보여준 건 3번이었다.
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레이차드가 지금 이번 시즌에 5번의 필드골 미스를 하고 있는데, 이 5개가 모두 홈구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바이킹스가 지금 어떤 키커들에게는 다소 좀 편한 환경인 돔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에서만 이런 미스가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정말 우연일 수도 있고 한데, 어쩌면 이제 중요한 순간에 이 홈팬들의 좀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칫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우려하는 우려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킹스가 만약에 1번 시드를 차지한다면 슈퍼볼까지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홈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이번 시즌 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 구장도 또 돔구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끝까지 돔구장에서만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레이차드가 이러한 좀 징크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나오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런 그 키커의 킥 미스가 정말 하지 않은 그런 정말 뭐 점수차가 큰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2018년에 베어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코디 파키의 킥미스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이게 정말 클러치하지 않은 상황에 나온다거나 뭐 안 터진다거나 하면 문제될 게 아닌데 정말 꼭 터지는 포인트들이 그런 이제 클러치한 상황에서 터지는 포인트들이 많기도 했고 또 그런 게 기억에 또 많이 남잖아요. 네. 네. 그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베이 입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4쿼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3 포지션까지 리드를 좀 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쿼터에 뭐 추격전에 나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한 턴이 부족했던 게임이었고 그린베이 시즌 전체를 좀 돌이켜보면 이제 조던러브가 좀 결장한 기간들이 있었음에도 3년 만에 정규리그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것 자체는 1차 목표는 달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18주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7번 시드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뭐 18주차에 어떤 변수 없이 그냥 결과가 나와서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임하게 되면 첫 경기를 이글스와의 원정을 치러야 하고 거기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미네소타나 디트로이트 중에 1번 시드가 된 팀에도 원정 경기를 가야 하는 아주 그런 부담스러운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커스도 뭐 단순히 지금 플레이오프에 만족할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7번 시드로 출발한다면 그렇게 플레이오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NFC 3강으로 꼽히는 이 바이킹스, 라이언스, 이- 이글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오전 전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에게 정규리그에서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많았던 패커스이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이 팀들을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8주 차의 승리를 거두고 또 워싱턴이 패배 주기를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애틀랜타 falcons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30대 24로 연장 승부 끝에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가 2020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음. 사실 근데 그때도 이제 7승 9패라는 이 5할이 안 되는 승률로 정말 간신히 올라갔던 플레이오프였기 때문에 뭐 워싱턴 팬들에게는 막 아주 그렇게 또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2016 시즌에 8승 7패 1무를 거뒀던 시즌 이후로 이제 승리가 패배보다 많았던 위닝 시즌을 2024년에 드디어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거뒀던 뭐 시즌으로 뭐 올해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예, 워싱턴 팬들에게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댄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어떤 전성기를 맞았던
또 친정팀 펠컨스를 상대로 했던 경기였는데, 물론 이제 그때 슈퍼볼까지 가는 또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그때 또 역전패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적 부진 때문에 시즌 중도에 또 경질이 되는 또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일 수 있는 펠컨스와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만나서 자신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이 또 댄퀸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주 좀 그 기분 좋은 복수였겠죠. 사실 뱅킹 감독이 애틀랜타 물론 이제 그 감독들이 팀을 이제 떠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성적이 나오지 않고 뭐 이게 아름답게 이별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근데 그 뱅킹 감독은 보여줬던 것들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뭐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뿐이지 나름 뭐 지구에서는 그래도 보여준 것들이 좀 있었던 감독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28대 3이 너무 또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denkin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속이 시원할 만한 그 짤 아시죠? 약간 요런 느낌의 승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워싱턴은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데뷔 처음으로 100 러싱 야드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16번의 러싱 시도로 127야드를 발로 전진을 했던 또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전반에 좀 좋지 않았던 약간 막혀 있었던 공격의 흐름을 이제 자신의 발을 통해서 또 풀어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이든 데니얼스가 뭐 부상에 너무 좀 취약한 피지컬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거리가 많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금 한 시즌을 거의 치러온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이제 큰 부상 없이 지금 전 경기 출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니얼스가 좀 부상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필요한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을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는 거를 또 잘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현재 그 커맨더스가 6번 시드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주에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해야 자력으로 6번 시드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플레이오프 상황을 보면 6번 시드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6번 시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워싱턴보다 전력이 약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램스나 벅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7번 시드로 내려가게 되면 짤없이 지구 라이벌 이글스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이제 그 휴식보다는 정말 전력을 다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러니까 그냥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워싱턴이 지금 11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6번 시드가 되면 자신들보다 정규리그 승수가 낮은 팀들을 만나는 것이 확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6번 시드를 차지하는 것이 예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제이든 데니얼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댈러스와의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이제 10점 차를 앞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경기 초반을 이끌어 갔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에 상대에게 좀 흐름을 넘겨주고 결국 본인들이 자력으로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던 그런 상황에서 템파베이에게 지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뼈아프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간. 네. 이가 가라 하와이죠. 네. 벅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펠컨스에게 한번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벅스에게 넘어간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커크 커즌스가 이제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뭐 벌써부터 브라운스 이적설 루머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주전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이날 뭐 4쿼터 막판에 극적인 고포를 성공이라던가 뭐 카일 피츠에게 동점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시킨 장면 이런 것들은 좀 인상적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동기였던 이 제이든 데니얼스와 이제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또 이제 약간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 패스러시에 노출이 되었을 때 데니얼스는 좀 기민하게 빠져나가면서 세컨 찬스를 노리는 이제 플레이를 연장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본다면, 페닉스 주니어는 사실은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켓이 유지됐을 때 뭐 정교한 패스를 날릴 수는 있지만, 사실 포켓이 무너졌을 때는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커크 커즌스를 브라운스가 이제 뭐 사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브라운스가 영리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커즌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폼이라던가 그리고 여태 그 트레이드로 선수를 데려가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 패티어츠가 이제 그 아마도 마지막 주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NFL 드래프트 1번 포지션을 이제 갖고 가게 되거든요. 네. 차라리 그걸 이제 사가서 새로운 선수를 뽑는 게 낫지 않나. 자이언츠가 이제 17주 차에 승리를 해준 덕분에 아마도 이제 그 1번 픽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차라리 그걸 사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펠컨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은 4쿼터 종료 직전에 연장까지 가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56야드 필드골 기회를 이 키커 라일리 패터슨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연장을 갔고, 결국에는 공격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대로 이제 터치다운을 맞고 패배를 했었던 펠컨스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영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또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고영 선수가 사실 건강만 했다면 뭐 56야드 정도는 쉽게 넣어줬겠죠. 근데 올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건강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이 정도는 손쉽게 넣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애틀랜타가 이제 그 다음 주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꺾은 뒤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이제 세인츠에게 발목을 잡히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뭐 어제 또 뉴스가 뜨긴 했습니다만 데리카의 시즌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주전들이 또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세인츠이기 때문에 그런 세인츠가 벅스를 넘어설까? 사실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긴 합니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펠컨스의 탈락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펠컨스가 팬서스를 이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는 결과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 40대 34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지난 NFC 챔피언십 게임의 리매치였죠. 그때 당시 이제 나이너스가 승리를 하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그 패배를 서력하는 데 성공했던 라이언스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너스가 NFC를 제패를 했었지만,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둔 두 팀의 상황은 이제 그때와는 많이 달랐죠. 네, 라이언스가 이번 시즌도 이제 여전히 그 폭발적인 공격력, 그 다음에 성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컨퍼런스 1번 시드에 도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이너스는 이제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이제 그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지구 최하위에 처진 데다가 뭐 플레이오프 경쟁에서도 이제 탈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분위기가 좀 대조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주에 뭐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경기 내내 펀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좀 난타전을 펼쳤는데, 결국 승자는 라이언스였습니다. 네. 이날 뭐 제로드 고프가 턴오버 없이 303 패칭 야드의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정말 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터셉션 5개를 던졌던 그 경기 이후에 지금 7경기에서 나왔던 인터셉션이 딱 하나입니다. 어, 이제 다시금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2022년 이제 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었던 그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사실 이제 그동안 어떤 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날 이제 그 77 리시빙 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데뷔 이후에 3시즌 만에 1000 리시빙 야드를 이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뭐 여전히 이게 1라운드에 지명받은 리시버 치고 좋은 기록이냐? 글쎄요, 요즘 이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게 탑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버스트에 가까웠던 평가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올 시즌은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은 좀 결장했던 경기들이 있었던 거를 감안하면 만약에 이제 뭐 풀타임을 뛰었다면 조금 더 기록이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여러모로 좀 3년 차 만에 드디어 좀 밥값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이날도 또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그 라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뭐 공격 트릭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고프가 이제 리시버에게 짧은 패스를 던지고, 그 리시버가 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뒤에 있는 동료에게 뭐 백패스 혹은 횡패스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공격 활로를 찾아서 이제 세 번째 공을 이어받은 그 리시버가 뭐 전진을 노리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뭐 경기당 한 번 정도씩 계속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그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의 이제 토스를 이어받아서 41야드 터치다운을 또 연결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포켓레더 플레이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트릭 플레이들을 잘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턴을 좀 크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라이언스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그 무기로 작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칩스가 심심찮게 그런 모습들을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었고, 또 라이언스가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어떤 트릭 플레이들을 준비를 해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최근 몇 주 전에는 이제 고프가 일부러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도 수비에게 혼선을 주는 뭐 그런 작전까지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언스의 어떤 창의력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에서 라이언스를 만나는 이 팀들의 수비 선수들은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은 뭐 쿼터백이 공을 던지면 그 선수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태클을 한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식축구 수비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라이언스를 만날 때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뒤에 한 발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언스는 이날도 이제 40득점을 했는데 이번 시즌 턴오버 없이 40득점을 한 게 벌써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NFL 역대 이제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이제 공격진의 고점은 어쩌면 칩스나 빌스를 넘어서서 리그에 있는 32개 팀 중에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라이언스가 아직까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우승 그리고 이제 1번 시드를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이킹스와 이제 마지막 맞대결에 모든 것이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뭐 지구 우승도 달려 있긴 합니다만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NFL, AFL 합병 이후에 그러니까 1970년 이후에 라이언스가 백투백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게 처음이라 그래요. 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 될 텐데 그 기록 그리고 이제 1번 시드, 지구 우승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다 달려 있는 그런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N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달성하게 된다면 또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의
뭐 기록이고 사건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18주차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라이언스나 바이킹스 둘 다 마찬가지인데 18주차에 패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는 건 아닌데 약간 분위기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한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와일드카드 라운드까지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할 이유가 많은 그런 경기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시즌을 좀 돌아보면 전반기는 그래도 맥카프리가 없었던 시기가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5승 4패로 나름 준수하게 이제 뭐 선두 그룹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에 맥카프리가 오면 작년에 그런 이제 위력을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이너스 뭐 구단이라던가 뭐 팬들의 좀 기대였을 텐데 오히려 그 이후 7경기에서 1승 6패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좀 뼈아팠다는 생각이고 맥커프리도 사실 복귀한 이후에 4경기를 뛰었지만 그 이후에 결국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면서 12월 1일 경기를 끝으로 지금 경기 출전을 하질 않고 이번 시즌을 마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이었던 맥커프리가 이번 시즌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좀 대안을 찾지를 못했던 시즌으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그 부상자들도 많았었고 그 부상자들의 공백을 메우는 백업 선수들의 활약도 뛰어났었죠. 뭐 갑자기 뭐 조던 메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그 백업도 부상을 당하고 백업의 백업도 부상을 당하는 뭐 이런 그 시즌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사실 좀 어려웠죠. 음, 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막판에 이제 잡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나이너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필드 위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높게 사고 그런 부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사실은 또 건강만 찾는다면 다음 시즌에는 다시 한번 또 슈퍼볼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프 시즌을 잘 보내고 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좀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다음 시즌은 그 지구 4위 스케줄을 음, 또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진검승부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나이너스는 건강만 하다면 강한 팀이니까 내년 시즌 또 곧바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17주차 경기들, 저 주요 경기들 좀 리뷰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막판이 되어서 그 시드 싸움과 관련 없는, 뭐 승패와 관련 없는 그런 경기들, 이제 예를 들면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라던가, 뭐 이런 경기들은 다 이제 그 리뷰 대상에서 좀 제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숫자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저희가 또 시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저 참 오래 기다렸는데 정규 시즌이 또 막상 시작하면 길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또 끝이 났어요. 예, 음. 마지막까지 오게 됐는데 마지막 주 또 마지막 순위 싸움, 플레이오프 진출 싸움 재밌게 지켜보시고 저희는 그 경기들에 대한 결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주차 리뷰는 뭐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하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대한 프리뷰를 또 곁들여서 다음 주에 녹화를 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